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관망, 우선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자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필요한 행동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관망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분쟁과 이 IT 버블 논란이 문제인데 이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이 지혜를 끌어주는 투자의 명언을 살펴보면 기다리고 신중하고 또 관찰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의 기재들이 걸어온 길 그곳에서 만들어진 명언이기에 우리도 한번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이후에 투자 관망 이후 전략을 모색해보면서 말이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주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62% 오르면서 2,309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194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3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이 257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83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투자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수급 매매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133억 원, 외국인은 128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장세 모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이는 관망세가 굉장히 짙다는 부분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현재 0.27% 오르면서 7,26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S&P 500 지수 0.02% 내리면서 2,816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OJ에서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소식이 엔화는 약세를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0.06% 소폭 올라가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골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14% 소폭 내리면서 1,226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는 0.64% 내리면서 68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0.26%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87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0.52% 하락하면서 28,58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800만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빗썸에서 신규 계좌를 중단한다라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후 코인 코너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퀀텀과 네오,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모두 약보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은 1%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거래일째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코인이 올라왔죠. 폴리메스라는 코인인데요. 해당 코인은 정통적인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연결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인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테이퍼 템트럼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현재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BOJ가 장기 금리 상승을 허용을 했습니다.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US 10-year Treasury yield hits 2.99% ahead of central bank meeting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중앙은행과의 만남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99%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요. 세계 경제의 테이퍼 템트럼 공포가 찾아오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96%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신에서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까지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not thrilled,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패드가 경제 회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함께 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사히지에 나온 기사고요. 함께 보시면요. BOJ to allow for a slight rise in long-term interest rat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일본 측에서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상승을 허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아사히지에서는요. 일본은행이 시장의 예상처럼 정책 금리를 동결했지만 장기 금리 상승을 일정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기 금리 정책 기조를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측의 태도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들은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을 더 도울 수 있는 것들이며 도울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국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슈 분석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을 책임지실 저희 양세동 멘토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우선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용어가 아주 생소할 수 있겠는데 자주 나오는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네, 테이퍼 텐트럼이란 원래 갑작스럽게 이제 긴축 정책을 시행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일본은 지금 BOJ 중앙은행을 뜻하기 때문에 BOJ 텐트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인데 텐트럼이 발생될 경우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종료하는 것을 뜻하고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채권 매입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발표하고 금리 인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왜 텐트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했는지 조금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텐트럼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과정을 좀 밝히는 것이 먼저 순서인데요. 일단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 텐트럼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일본 국채와 미국 국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국채금리 수익률이 현재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감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증폭이 된 상황이죠. 원칙적인 과정은 원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천천히 지켜본 뒤에 진행하는 과정이 맞지만 텐트럼 발생 갑작스럽게 제기한 건 미국과 일본 내에 있는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축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 열리는 과정, 현재로서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이 지금 열리는 가운데 일본이 조금 조바심에서 불러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어제 전일 BOJ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텐트럼이 발생이 된다면은 미국 달러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달러의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제기된 부분이었고 안전자산인 엔화와 골드, 유로는 폭등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텐트럼이 일으키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기다리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전일사에서 이제 BOJ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죠. 다음 뉴스를 통해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전일 결과를 좀 보면은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 일단 이 BOJ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볼게요. 네, 일본 중앙은행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뜻은 안정적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테이퍼 텐트럼 발생 자체는 일단은 긴급 긴축 발동인데 현재로서 이런 사태를 일으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박에 가까워요. 굉장히 도박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 입장에서는 초저금리를 이끌다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상황을 엿본 뒤 절차에 맞게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과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테이퍼링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끌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단순히 지금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통화정책을 급변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BOJ 결론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만약에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했을 경우 이제 달러의 하락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던 입장이었는데 BOJ 회의를 일단은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어요. 시장 자체를 좀 기다리는 입장이었고 달러의 하락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 내에 있는 일단 막대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은행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일본 은행에서 나오는 정책 자체가 왜 달러에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부채는 세계 보유국 중에 거의 1, 2위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긴급 긴축이 조금 맞물리면은 미 국채에 대한 매입을 중단을 갑작스럽게 진행하고 그러면 달러에까지 영향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이었는데 최종 결론은 어쨌든 텐트럼은 발생하지 않았죠. 달러에 대한 변곡에 대한 시황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좀 차트를 볼 건데 그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전일자죠. 테이퍼 텐트럼에 대한 우려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지지세까지 붙는 현상이 이루어졌었는데 결론은 이제 어제 전일 한국 시간으로 12시였죠. 12시에 이제 BOJ 회의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변곡이 아닌 오히려 좀 더 지지를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냐면은 결론 자체가 이제 초저금리로 유지를 하겠다,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테이퍼 텐트럼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달러에 대한 변곡 시황이 또 한 번 제기가 되는 시황이었어요. 기존에 좀 보던 지지 저항 자체가 라인이 밀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상으로서는 단순히 이제 변곡이 올 수 없는 시황이 제공됨으로써 별 큰 무리 없는 그런 시황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등 이 미국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기존의 1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5%로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 관련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갖고 1차 합의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관세 자체가. 정확하게 날짜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확하게 날짜로 따지면은 7월 5일자예요. 이제 한 달 전이었죠. 거의 한 달 전인데 3주 전 정도 되는데 7월 5일자 이제 1차 관세를 진행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7월 9일자 7월 5일자 이 사이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속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일전부터 나오던 얘기였어요. 이제 증시에는 파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나오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이제 차트에 큰 반영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약하다, 주제 자체가.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듯 보여요. 일전부터 이제 미국 내 입장은 25% 관세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의향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오던 입장이었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내용이 나온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유리하실 거예요. 오늘 나스닥 차트 위주로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지지 라인에 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매매 자체는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속출하는 분위기고 이 기준을 논점으로 스탠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추세를 이탈하는지 스탠 자리를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지 자리를 받는지 판단한 뒤에 그 뒤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봉상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변곡이 오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요. 미중금리 미국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이 아직 그 제로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블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버블 자체가 아직도 추가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이 증시 자체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자체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조금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결과를 잡겠다 여기에서 팩트 부분이 드러나면은 그게 시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25% 관세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일전부터 나오던 내용이라 굉장히 시황 자체가 약해요. 네. 증시에도 파급적으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크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비해서는 이전보다는 작은 변동성이 나오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슈 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본은 도박보다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이끌었다. 일본은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이끌었다.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달러의 이제 변곡 시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테이퍼 텐트럼을 발생하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텐트럼 발생 여부는 달러에 대한 변곡이 될 만한 충분한 시황이었어요.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달러에 대한 변곡에 대한 시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마디 더 드려도 되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FOMC 회의가 열려요. 네, 이제 오늘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고, 2주 전이었죠. 4월 이제 증언 자체가 이어졌었는데, 앞으로 기존 이제 FOMC에서 주장하던 정책 자체를 유지하겠다. 즉, 이 여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거를 뜻하는데 오늘 회의 자체도 큰 내용 없이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내용 자체는 큰 이탈 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있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 기준 지지 자체를 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여 봤을 때 이제 유로랑 이제 골드를 좀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유로랑 골드는 매도가 맞아요. 달러 인덱스 지지를 어제 받는 모습 그렇고 FOMC 회의까지 오늘 열리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시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요인이 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유로존이에요. 저는 이제 유로존에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0.2포인트 상승한 1.1포인트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약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열리는 장이죠. 회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늘 FOMC 회의 자체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파동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밀리는 것도 조만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러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황이고 이를 필두로 해갖고 골드 자체가 매도세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입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 같아요.
유로라든가 이제 골드라든가 매도적 포지션을 한 차례 더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 이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 자체가 전일 고가 대비해갖고 조금 이제 매도 추세가 열리고 있는데, 이 추세 자체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달러라든가 골드라든가 추세장이 아니에요. 이거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달러 자체가 추세장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박스 랠리장이에요. 박스 랠리장.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렇게 추세장이 펼쳐지면은 유로라든가 골드 자체를 매도만 봅시다. 매도만 봐야 되는 장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장세 자체가 단순히 이제 매도 보고 매수 보고로 반복하는 장세예요. 굉장히 매매가 까다롭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펼쳐지냐면 지금 시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대한 시황, 추가적인 달러 상승에 대한 시황 자체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 자체가 어렵게 이끌 수 있어요.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리하게 수익을 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드라든가 유로라든가 포지션 자체가 지금은 좋은 단가가 성립되지 못하는데 좋은 단가가 성립될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짧은 수익으로 나오시는 거를 좀 권유드리는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슈들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중국의 7월 공식 제조 PMI가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들이 차례로 둔화 조짐을 보이는 최대 원인으로는 무역 전쟁이 꼽혔는데요. 무역 전쟁에 따른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최대 SNS 위챗이 상당량의 계정을 중지시켰습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한 악성 루머를 근절코자 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위챗을 타고 퍼지는 중국 증시 악성 루머 실태에 대해서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형철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중국장 전일장 마감부터 알아볼게요.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일단은 전일장 중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을 해서 2,876.40으로 마감을 했고,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해서 1,561.2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약세장으로 저는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급격한 이제 시세 등락을 좀 거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이제 매수의 유입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별하게 이제 업종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이 장중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중시장도 이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워낙 7월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부진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8월 시장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일장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어떤 뉴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뉴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중국 PMI 지표 발표가 된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무역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PMI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가 5개월 내 이제 최저 수준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이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석, 어쨌든 그 50 위쪽을 이제 사수하기는 했지만 5개월 내에 최저치를 좀 찍으면서 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뉴스를 좀 분석을 하기 이전에 PMI,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PMI 지표는 이제 뭐 중국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이제 뭐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마다 이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기업의 이제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좀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신규 주문 그리고 생산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을 조사해서 각 항목에 이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수치화한 건데 이런 뭐 내용들을 그냥 모르신다 하더라도 기준점이 50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 이상이면은 제조업의 확장 그리고 50 이하는 수축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사실 제조업의 정확한 이제 성장률을 좀 보여주기보다는 그 상대적인 비교, 그러니까 전월에 얼만큼을 찍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들 상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작년 동기에 수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올해 같은 달에는 이 지수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서 상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한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치를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7월에 지금 이 PMI 지수가 51.2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확장해서 점차 수축으로 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중국의 7월 PMI 지표 부진이 어떻게 보면 이 무역 전쟁으로 빚어진 걸까요? 예, 어쨌든 뭐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진한 이슈들은 다 기승전 무역 전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개별 지표로 봤을 때 수출에 한정한 신규 수주가 6월이랑 같은 49.8로 2개월째 이제 50을 하회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수출이 상대적으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뭐 무역 전쟁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지금 그 신규 수주나 아니면은 출하 가격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 지수가 이제 53.0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 이게 한 0.6포인트 그리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52.3으로 이제 0.9포인트 이제 각각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아니면은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월 대비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48.9로 0.1포인트 그리고 종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9.2로 0.2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50을 밑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전반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뭐 51을 찍어서 얼만큼 좋고 52를 찍어서 얼만큼 좋다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전월 대비 비교를 확장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수축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 비교를 한다라는 그 지표의 성격을 봤을 때 일단은 무역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 수치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 그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50 위쪽을 전반적으로 지수를 통합을 했을 때 나온 지표가 52이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는 쪽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 전월 대비 이제 뭐 특수
위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 대한 여파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그런 쪽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무역 전쟁의 여파를 비껴나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과거만큼 사실 이제 뭐 과거만큼 중국 PMI 지표가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지표는 아니지만, 중국 증시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쨌든 조금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어쨌든 뭐 보수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지표가 돌아 나올 때 사실 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기회비용을 줄이는 그러한 이제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챗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위챗은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아닌가요? 네, 뭐 국내 이제 카카오톡, 그리고 이제 그 국내의 네이버의 라인, 이러한 이제 그 SNS 기업들이 이슈들이 나왔을 때, 사실 그러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뭐 위챗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이제 뭐 비교 분석을 하면서 위챗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뭐 라인이나 아니면 카카오도 이러한 밸류를 받아야 된다라는 뭐 분석 보고서들이 뭐 예전에 이제 뭐 많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큰 SNS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제 나온 뭐 이슈는 한 4천여 명의 계정을 이제 정지를 시켰다라고 나오면서 이쪽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위챗에서 이 투자 악성 루머 때문에 4,000명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일단은 중국 증시 거래 같은 경우가 5분의 4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중심입니다. 국내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허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관 투자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어쨌든 중국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높은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히 니즈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국내에서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증권가 찌라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이슈들이 뭐 이제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종목에 대한 변동성,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키우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더 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4 이상이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더 큰데, 여기서는 이제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뭐 크게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6개월 사이에 한 17%, 18% 이제 그 이슈, 그러니까 뭐 시장이 내려앉았을 때 이 위챗을 통한 여러 가지 미확인 정보들이 그 시장에 뭐 영향력을 좀 끼쳤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관련된 그 계정을 한 1,100여 개를 이 앞전에도 이미 좀 그 계좌를 폐쇄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한 4천여 개 정도의 계정을 이제 조금 뭐 정지를 시키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투자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주식시장 자체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에 좀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소스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시황 이런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검증되고 좀 양질의 컨텐츠가 있는 곳에서 좀 뭐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고 그런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미확인 정보에 너무 목매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서울경제TV에서도 지금 뭐 글로벌 슈퍼스탁도 하고 뭐 야간에 이제 뭐 투스타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뭐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그 위챗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텐센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뭐 텐센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위챗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의 메신저 온 오프라인 서비스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4년도에 이제 홍콩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한 중국 1위의 이제 인터넷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모멘텀 온라인 개발이랑 퍼블리싱
쪽까지 이제 하면서 광범위한 유통 채널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챗이랑 그다음에 QQ, 그다음에 텐센트 비디오 같은 이 플랫폼, 흔히 말해서 판때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플러스 알파 성장세도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357.000 그리고 목표가는 450.000 손절가는 320.000 홍콩 달러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소개 종목은 텐센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시황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억만장자인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설립한 투자 집단이죠. 갤럭시 디지털이 캐나다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은 어떤 과정을 거쳐 캐나다 거래소에 상장됐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빗썸이 농협은행과의 가상계좌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신규 계좌 개설이 중지됐는데요. 이번 사태가 빗썸에는 또 어떤 악재로 작용될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과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노보그라츠 이제 월가에서 워낙 유명했던 펀드 매니저죠. 억만장자 출신이고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펀드 기업을 세워서 사실상 이번에 이제 토론토 TSX입니다. 네, 발음 유의하시고요. TSX 벤처거래소 쪽에 상장하는 상태입니다. 네. 자, 우선 이 갤럭시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일단 이 기업은 이번에 토론토 TSX 벤처거래소에 8월 1일자로 거래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이죠. 오늘자 기준으로 거래 들어가고요. 일단 갤럭시 디지털이 웹상에서 노출된 페이지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일명 가진 비영리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자꾸 이 기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의 어떤 분석가들 혹은 언론기관들까지도 이 기업으로 오해해서 노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고요. 비영리 기업이 아니라 철저한 영리 기업입니다. 골드만삭스 출신 이제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설립한 기업으로서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의 성격을 그대로 좀 가져온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에셋 펀드, 그다음에 갤럭시 디지털 벤처스라는 등의 회사들로 구성된 투자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종 자체가 헤지 펀드, 그다음에 암호화폐 벤처 투자 이런 쪽으로 전문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뱅크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는데 일부 기관들에서는 사실 뱅크라는 성격보다는 투자 자산 운용사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랑 공동으로 암호화폐 지수를 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능했던 이유 자체가 골드만삭스 출신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아왔던 골드만 출신이다 보니까 노보그라츠가 자체적으로 인맥 인프라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측과 연동된 암호화폐 지수도 출시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갤럭시 디지털이 지금 캐나다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인 거죠?
네, 일단 1월에 처음 발표된 거래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규제 당국 속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BNN 블룸버그 토론회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좀 밝혔었는데 일단 그동안에 좀 절차가 길어졌어요. 사실 올해 초에 실질적으로 상장에 대한 저희와 발표를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질질 끌어오는 패턴이 있었고요. 사실 원래 상장 계획 자체는 이제 작년부터 스타트가 됐었기 때문에 거의 이 갤럭시 디지털 쪽에서는 1년 가까이 딜레이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일어난 이유가 그동안에 폭등장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폭락장이 일어나면서 사실 우리나라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글로벌 암호화폐 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상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겨우겨우 좀 상장을 만들어냈고 사실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공개 상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유령 회사를 통해서 피인수 기업으로서 우회 상장을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노브그라츠이다 보니까 금융구조를 이용해서 여기용 상장을 이용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회 상장으로 지금 상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상당히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 상장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일단 갤럭시 디지털 측에서 먼저 재무적인 부분을 공격을 좀 많이 당했었는데 1분기 암호화폐 가격 하락 때문에 1억 3,400만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상장 기간 동안에 계속 길어진 이유 자체가 뭐 이런 암호화폐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 자체도 있었지만 이 손실을 나기 전에 암호화폐의 급등 급락으로 인해서 일단 증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종목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증시의 변동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뉴욕 상장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토론토 쪽의 거래소로 우회 상장가 들어가지만 일단 이 친구들도 캐나다도 어쨌든 G7 안에 포함되는 대규모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장 자체가 미국과 또 가깝기도 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을 차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미국에서 법안을 좀 강하게 내세우면은 똑같이 캐나다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강하게 내세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좀 더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상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무제표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노브그라츠는 이 상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점점 딜레이가 되고 이로 인해서 회사 가치가 상장 후에 회사 가치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일단 빠르게 치고 우회 상장이라도 들어가자라고 선택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기존의 유령 회사로서 상장돼 있던 기업을 피인수 기업으로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본인들이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한테 인수를 당하는 구조로서 상장을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상장돼 있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상장을 시켜버리면은 오히려 지금 재무검사를 더 많이 검토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배구조 형태로 자회사로서 인수를 시켜버리면은 지분 규환만 잘 배합을 시키면 사실상 상장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상장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월부터 8월까지 상장을 위해서 최종 승인이 계속해서 연기되어 온 만큼 현재 상장 시점에서 빠르게 좀 추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장에 정확히는 이제 오늘장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날짜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장이지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오늘 오후에서 내일장의 시간 동안에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노브그라츠가요,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000를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현재 좀 $7,000에서 $8,000를 오가고 있거든요. 사실 $10,000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막연한 예측이 아닐까요? 네, 어떻게 보면 $10,000까지 간다라는 얘기는 뭐 일반 개인들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최근에 이제 뭐 8,500선까지도 육박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 정도로 반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500 정도만 올라가 주면은 사실 뭐 $10,000 도달하는 금방입니다. 근데 지금 노브그라츠가 이거를 굉장히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최근에 바닥장을 형성했던 거는 사실이죠. 선물장 기준으로도 6,000선 기준의 바닥장을 형성하고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와서 거의 한 2,500가량의 상승을 만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EPF권 승인 때문에 사실 호주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꺾였던 이유는 SEC 쪽에서 기존의 재민이나 일부 거래소, 현물 거래소 측에서 내세웠던 ETF 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딱 12.52 측에서 상장을 의뢰했던 ETF권에 대해서만 9월 21일자로 연기를 시켰죠. 그래서 이 탄력세를 받기가 상당히 좀 기간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래도
ETF가 승인이 들어가고 나면은 $10,000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은 들어왔고요. 다만 $10,000를 도달하는 시점에서 $10,000 이상까지 갈 거다라고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10,000에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펼쳤고요. 그 이유 자체가 최근에 개인들 물량 평균적으로 $20,000대까지도 올라가서 물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10,000까지만 올라가면은 일단 가격대 저항이죠. $10,000 자체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개인들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0,000까지 올해 안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지속적인 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소매 물량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10,000 도달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자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예측까지 좀 펼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이제 $10,000에 대한 정을 갖다가 거래소 플랫폼 자체가 이제 나스닥은 이제 제미니를 인수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다른 거래소들도 핵심 거래소들도 이제 거래소를 각자 독자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확실하게 보안 구축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지금 홍콩 거래소 물량들 이상의 거래 물량들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0,000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은 별개로 $8,000억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갖게 될 거다. 시가총액상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음 이슈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빗썸이 이번에 농협은행 재계약에서 유예를 당했는데 사실상 이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기존에 입출금까지도 막혀 있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규 계좌 발급까지도 막힌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한데요. 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신규 계좌 가상계좌 발급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해킹 사례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농협 측에서 협상권을 빠르게 좀 안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계약 기간이 어제까지였습니다. 3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6개월마다 재계약을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어제자로 재계약이 일어났어야 되는 부분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빗썸 측에서는 공지사항에는 어떤 입출금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일시 중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업계에서는 다 널리 퍼진 사실입니다. 농협 측에서 이 해킹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다만 농협 측에서 아직까지 뭐 협상을 아예 중단하고 캔슬시켜버린 건 아닙니다. 일시중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빗썸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일단 업비트랑 최근에도 아직까지도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거래 물량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빗썸 해킹에 있어서 문제가 일단 전산망에서 미비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빗썸 프로까지도 일시중지를 시켰어요. 물론 이건 저는 이제 한국금융IT 측에서 정보를 알다 보니까 한국금융IT 측과 동시에 한 번에 통합거래소로 11월에 추가 오픈을 들어가려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 프로를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단일 통로로만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해킹에 좀 취약했던 빗썸 플랫폼, 이 플랫폼만 유지가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농협 측에서는 그럼 빗썸 프로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만 얻게 되면 해킹에 취약했던 그 플랫폼 그대로가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좀 캔슬을 놓은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1개월가량으로 좀 협상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일각에서 있긴 한데 좀 빗썸이 빠르게 정말 어떤 뒤에서 차익 거래를 내려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뒤에서 어떤 해킹에 대해서 일부러 만들려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2주 내에는 빠르게 좀 철폐 상황을, 일시중지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입출금도 일부러 막았었죠. 해킹 사례건 이후에. 그 다음에 신규 계좌 발급까지도 막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철저하게 지금 빗썸 자체는 아예 우물 안에 고립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일부 종목들은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을 할 수가 있죠. 저번에 소개드렸던 스트라스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00%의 시세 차익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400%까지도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어떤 특정 종목에 몰려서 펌핑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 빗썸 내부에서 정말 맘만 먹는다면은 이 차익 거래를 외부 물량을 가져와서 빗썸 내부에서 던져서 차익 거래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빗썸 내부자들이 어떤 이거에 대한 유혹이 있다던가 혹은 추후 거래 물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펌핑을 일부러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정말 맥시멈이면 1개월, 그리고 적정선이라면 2주 정도 이내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게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의 협상 가능성을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의 한계라는 말 드리고. 한국의 한계요? 네. 네. 일단 한국 거래소들 측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플랫폼들을 많이 공식적으로 오픈해왔고, 사실 전 세계 1, 2위를 차지해왔었는데, 이 1, 2위를 차지했던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반납하고 나머지 거래소들한테 다 챙겨주게 생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캐나다 거래소까지도 상자가 5위 상자가 들어가면서 자산운용사 측에서의 규모도 빠르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내 거래소도 원래 추진하고 싶었던 부분이죠.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운용사 플랫폼으로 가기 전에 거래소 플랫폼을 확립을 시켜놓고 전 세계 레벨을 확립을 시켜놓고 나서 이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키움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상황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되어가는 상태라서 좀 굉장히 아까운 상태로 좀 비춰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